네, 안녕하세요. NCS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 NCS는요, 직무 능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 공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라 뭔지 한번 같이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 얘기를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할 때 서로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의미를 정확히 전달한다는 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외에도 요즘에는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서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으로 나뉘어집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말 그대로요. 내가 문서를 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여서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남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능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문서로 우리가 회사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문서 이해 능력과 작성 능력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측면의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그럼 어떻게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 저해야 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여기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즉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는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경우, 아니면은 아는 줄 알았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거라고 하는 이런 문화 자체도요, 의사소통 능력에 해를 끼치는 그런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한번 팁 보도록 할게요. 자, 사후 검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다시 되묻고 서로 물어보는 과정이 피드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는요, 괜히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는 단순 명료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경청을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적극적인 경청이 중요하고요.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요. 감정 조정 능력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이란 것은요,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이해하여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결국에 문서를 확인해서 내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게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함께 나와 있는 도표나 수나 기호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필요한 문서 이해 능력이란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목적에 맞는 알맞은 정보를 구별하고 비교하여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문서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해서 요약 정리할 수도 있어야 완벽한 문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서의 종류와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문서는요, 말 그대로 공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무 집행과 관련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획서는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문서로 많이 만드는 형식이겠죠. 그래서 내 것을 뽑아달라, 나의 이런 기획안을 채택해달라라는 설득의 목적을 가진 그런 문서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서는요, 어떤 회사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사내에서는 공문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다른 회사와의 업무에서는 기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서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현황이나 진행 상황 아니면은 어떤 과정이나 결과 같은 것들을요. 이런 보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서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문서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특성이나 작동 방법이나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문서를 말합니다. 자, 보도자료는요, 언론을 상대로 자기들에게 이런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우리 회사의 정보가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낼 만하다 이렇게 제공을 하면 이것들을 기사로 써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들을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 전에 회사 들어갈 때 우리 한 번씩은 다 써봤을 텐데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나 내가 이 회사에 왜 입사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자기 소개하는 문서겠죠. 자, 비즈니스 레터는 말 그대로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게는요, 비공식적인 문서로 치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아니면 고객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를 정할 때도 요새는 많이 비즈니스 레터를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모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간단한 메모를 의미합니다. 업무상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체크할 상황들 메모에서 전달하는 그런 간단한 이런 폼을 비즈니스 메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문서를 읽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달라지는가 생각을 해서요, 문서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 이거는 모든 글에서 다 중요한 거겠죠? 자, 주제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제시하는 이런 현안 문제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서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행동에 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필요되냐, 욕구나 요구 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내용 분석을 하시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해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한 후에 상대방의 의도를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은 이게 바로 문서를 이해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서 이해 능력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문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문서 작성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서 작성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 문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내가 이걸 언제 보냈고 언제까지 필요한 시기인지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되고요.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뽑아달라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겠느냐라고 설득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요, 기대 효과가 포함이 되어야 그만큼 자신에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서 작성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성해야 좋은 문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골격, 짜임새 있는 골격은 중요합니다. 모든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짜임새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객관적이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입니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보다는 누가 봐도, 그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체계적인 틀에 맞춰 써야 되겠고요.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썼더라도요, 남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문장은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되고요. 세련되고 인상적인 이런 효과적인 문장을 사용하면은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역시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문서인데요. 우리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적인 이런 일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공적인 이런 대외적인 문서일수록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연도, 월, 일을 반드시 그죠 기간 함께 기입을 하며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짜 다음에요. 뭐 괄호를 사용해서 뭐 월이나 이런 것들을 요일을 표기할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가로 닫고 그냥 끝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공문서 같은 경우는 한눈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장에 모든 것을 담는 거를 원칙으로 하면서요.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끝을 낸다. 그죠? 그래서 끝이라는 말을 반드시 마무리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잡한 내용은요. 항목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 뭐 그 아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구분을 해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대외 문서나 장기간 보관되는 문서는요. 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필요한 경우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명령문보다 평서형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소비자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평서형으로 작성을 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과 제품에 대한 소개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목적, 상품 설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쉬운 단어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도표를 이용해서 복잡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요.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빨라집니다. 글로만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거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동일 문장의 반복을 피하고요. 다양한 표현을 써서 중복되는 표현이 없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은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득의 목적을 가진 기획서입니다. 상대가 채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핵심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한눈에 파악되도록 체계적인 목차를 구성한다. 아무리 해도 우리 목차 같은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만 찾아서 볼 수 있게 하는 배려잖아요. 그리고 한눈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목차 같은 거 중요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시각화하는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 넣어주시면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겠고요. 제출 전에 반드시 충분히 검토해서 또 인용 자료가 있을 경우에 출처는 반드시 밝혀주셔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는요,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가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내용의 중복 없이 간결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고서는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점검 반드시 하고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내용은 역시 도표나 그림 활용을 하고 참고 자료는 인용, 출처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를 전달을 하면요. 윗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보고 답도 준비하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서 작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문장은 기본적으로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야 모르는 경우, 한자를 모르는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에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간결체, 문장이 길어지면요. 내용이 중언부언되든지 아니면 호응 구조가 맞지 않든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한 문장에 하나의 팩트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왕이면 긍정문, 그게 상대방에게 읽혔을 때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표제를 붙여서 항목별로 구분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문서의 주요한 내용 먼저, 사람들이 글이 길어지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 끝까지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한 내용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표현의 시각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눈에 보기 쉽도록 우리가 차트나 데이터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문장이나 통계적 수치 같은 것들을 표나 그래프, 사진,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시각화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경청 능력, 잘 듣는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경청의 방법,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고요. 이야기 가로막지 않고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먼저 수용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요. 말하는 순서를 지켜가며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반박을 듣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은 좋은 인상도 심어줄 뿐더러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박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시선을 맞추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 내가 네 얘기에 관심이 있고 잘 듣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남자분들 이런 거 잘 못하시는데요. 여자분들 이렇게 하나 이야기하면 맞장구를 쳐주고 온몸으로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청의 방법이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는요,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테고요. 자,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는, 즉 손으로 팔짱 끼는 거라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의에 어긋나죠. 이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방적이지 않고 나는 폐쇄적이고 너의 이야기에 반박할 이런 준비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요,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즈를 취하지 않으셔야 마음을 열었다고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해서 상체를 기울여 앉아야 내가 주의 깊게 네 얘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우호적인 눈의 접촉, 그죠? 눈이 바로 말에 가장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비교적 편안한 자세를 취해서 자기가 전문가다운 자신만만함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었으면 나도 이런 의사 표현 능력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의사 표현 능력이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음성 언어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신체 언어는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반언어적인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복합돼서 표현이 되는 게 의사표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사표현 능력은요, 어떤 직장 간의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 이런 모든 조직의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겠죠.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화법을 위해서는요, 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글 아니면 좋은 문장을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상식도 많아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좋은 청중이 되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맞장구도 쳐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자, 칭찬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라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본이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해 준다고 너무 우쭐해대지 마시고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대에게 먼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시면 훨씬 더 상대방도 효력을 발휘를 할 것이고요. 같은 내용보다도요, 완곡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마디 말, 우리가 처음부터 본론을 시작하는 것보다요, 첫 마디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이 좌우된다고 하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성,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논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성의 조화를 꾀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대화의 룰,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혼자서 의사표현 독점하지 않고요. 반론의 기회도 주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화제를 바꾸지 않는, 그리고 중요한 거 문장은요,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정확하게 다 말해주는 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기초 외국어 능력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겠죠.
자, 근데요,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 뭐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그런 해외 지사를 나가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이해, 아니면 우리가 문서를 보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요 정도 의사표현이나 이런 경청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외국인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어떻게 위에 공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는요, 우리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면 그날까지, 여행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죠. 이거 역시요, 우리가 어떤 목적,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고요. 매일 30분씩 눈과 손, 입에 뵐 정도로 반복하여 공부하자. 뭐 이거는요,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습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어를 말하자.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못하는 거죠. 아무리 토익 점수 좋고 이래도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얼어버려서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대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쉬운 외국어 잡지나 원서 같은 거 많이 접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라이벌을 정하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외국어의 주요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짬짬이 뭐 라디오 같은 것들 통해서 요새 네, 많이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요. 외국어 단어 암기할 때는 그림 카드도 사용해보자. 가능하면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피해야 할 행동, 서로 문화와 사회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을 볼 때 흘겨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 행동,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요, 상대방 눈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잘 듣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표정으로 바라봐주는 게 좋겠고요. 팔이나 다리를 꼬는 행동, 이거는 반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정 없이 말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표정이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네, 웃으면서 이왕이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좋겠고요.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의가 어긋나고요. 맞장구를 치지 않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 이거는 외국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이런 표현들이 자유롭고 네, 활발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네 의사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잘 듣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네, 좋지 않은 행동이고요. 바르지 못한 자세, 한숨이나 하품, 다른 일을 하며 듣는 거, 이건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죠. 자,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을 자기 임의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부를지 먼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네, 의사소통 능력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의사소통 능력에 관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요, 문서 작성 요령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네요.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고 연결된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A사원은 자신이 작성한 홍보 기획서입니다. 3번 문서 수정 항목에 따라 수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 아예 문서 수정 항목에서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러니까 홍보 기획서라고 하는 이 문서의 종류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기억 부분에,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거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삽입 표시를 한 후에 가스라는 말을 추가한다. 자, 문서의 수정 파트 한번 가볼게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문서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글자 중앙에 가로로 2줄을 긋고 수정 삭제한 위에 수정자가 날인을 하며, 자, 이게 수정이나 삭제예요. 첨가할 때는 삽입 표시를 기입한다. 단, 계약서 등의 문서 수정 시에는 그 난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한다. 그렇게 계약서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가할 때는 이러한 삽입 표시해서 거기다 가스라는 말 추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겠고요. 2번 보시면 니은에는 가에 2줄을 긋고 그 위에 뭐뭐를 기대할 수라는 말을 적어도 날인한다. 자, 우리 수정할 때 2줄 긋고 날인한 다음에 고쳐 쓰는 거 맞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담합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연계라 쓴 후 두 글자 수정이라고 표시하고, 자, 이거는 우리 문서의 수정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서 같은 경우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거는 홍보 기획서예요. 그러니까 글자, 몇 글자 수정 이거는 관계 없겠죠? 잘못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성별을 삭제하기 위해 두 글 긋고 날인, 그죠? 그래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하는 방법 우리 앞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연결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인사부 신입사원 B가 작성한 대내 문서입니다. 이렇게 문서 종류가 뭔지 문제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서 작성 요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 넘어가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발신자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사부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정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 두문 표시라고 그래요. 두문, 머리글이죠. 자, 그러니까 두문 표시가 4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나의 발신기간의 표시에 대외 문서에는 회사명, 대내 문서에는 부서명 또는 사업자명을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대내 문서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회사명이 아니라 인사부로 고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2번 보시면 발신일을 2015년 월 1 월요일 이거에서, 자, 이거 날짜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경우에는 문서의 용어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바로 2번에 활용이 되겠죠. 자, 보시면 다에 보시면요. 문서에 사용하는 연, 월, 일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월일에 문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구분한다. 또한 요일은 요일을 제외하고 괄호 안에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월, 일 이런 거 다 빼고 점을 찍고요. 괄호 안에 네, 요일만 수정하는 거 이게 맞구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문서의 워크샵을 워크숍으로 수정한다. 자, 용어 가에 보시면요. 국립국어원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표기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샵이 아니라 워크숍이 올바른 표현이니까 제대로 고친 게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보다 정확한 표시를 위해 8시 30분을 AM을 추가했네요. 자, 이것도요. 문서 용어의 라를 보시면 시간 관련된 게 있죠. 24시간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분 문자는 생략하고 콜론을 찍어 시분을 구분한다. 그랬으니까 8시 30분이라는 건 당연히 오전을 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쓰는 게 맞구나. 괜히 고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뭐가 블라블라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도 연결된 문제가 두 개 있으니까 문제 먼저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자료 내용 파악하는 문제예요. 보기 1번 보시면요. A기업의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은 모든 직원이다. 자, 그러면 큰 글씨들, 제목들에서 적용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부 내용 보시면 적용 대상이 3번에 그저 두꺼운 글씨로 보입니다. 일반직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모든 직원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겠죠? 자, 2번 보시면 호봉제일 경우 임금 피크제의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임금 항목은 기본금이다. 자, 호봉제라고 돼 있는 거 봤더니 적용 비율 역시 3번 아래 표로 잘 나타나 있네요. 호봉제 봤더니 기본금이 85%가 되겠으니까 항목은 기본급이다. 자, 옳은 얘기 2번 고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확인해 보시면요.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면 기존 56세였던 정년이 62세로 연장된다. 자, 유형이 어떻게 되냐? 4번 봤더니 정년 연장형이 56세에서 60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 되겠고요. 4번의 임금 감액은 만 56세가 되는 달부터 적용된다. 자, 적용 어떻게 되느냐? 임금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5번에 굴절점이 결정되는 거. 바로 만 56세가 되는 달이 피크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달에 이월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적용된다라고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4번 역시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연결되는 거 한번 볼게요. 기업의 일반직 직원인 B가 2014년 임금 피크제 도입 논의 전 연봉이 4천만 원이었고 연령은 만 55세였다. 자, 2014년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었다면 2016년 연봉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2014년에 4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이 임금 감액률이라든지 이 임금 피크제가 실시된 이후에 이 돈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2014년에 임금 피크제가 실시를 됐을 때 7번 항목 보시면요. 임금 피크제 도입 논의와 함께 적정한 임금 인상을 반영한다. 2014년에 소급 적용해서요. 자, 4천만 원이었던 거 여기에 3.8%니까 이거를 곱하면 이게 상승된 임금 분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곱하시면요. 32, 네. 152만 원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증가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 그러면 원래 있던 거에서 4,152만 원이, 네, 2014년에 이 사람이 받았던 오른 연봉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만 55세였고요. 2016년 연봉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16년에 얘는요, 만 57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임금 피크제 이후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한번 표에서 찾아보시면요. 자, 만 57세 우리 6번의 임금 감액률 있죠? 임금 피크제 대비 지급률이 81%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81%, 그죠? 81%가 들어가야 하니까, 자,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하면요. 네, 요렇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네, 요게 답이 되겠네요. 4번, 그죠? 자, 다음은요, 한 생태체험관 안내문입니다. 자, 각 물음에 답하시오하고 두 문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결된 거 볼게요. 위 안내문을 보고 건강생태체험관에 대한 이해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나왔습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요. 단체 요금으로 할인되는 금액의 폭은 대상과 무관하게 모두 같다. 자, 그럼 요금 안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상 요금과 단체 요금을 쭉 살펴봤더니 두 개의 차이가 모든 어른부터 장애인까지 1,000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액, 할인되는 금액의 폭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겠고요. 자, 이번에 식물 채집하는 체험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자, 식물 채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요금 내용이랑은 관련 없겠고 유의사항에 있겠죠. 유의사항 봤더니요. 세 번째 동그라미에 동식물 및 흙과 돌을 채집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채집하는 체험은 있을 수가 없겠죠. 틀린 내용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3번 확인해 보시면 수요일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입장 시간이니까 운영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시 반까지가 운영 시간인데 그 아래요. 입장은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했으니까 5시 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자, 4번에 경로 우대자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입장 요금 아래 추가된 거에 세 번째 보시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 우대자 유아는 신분증, 복지카드, 의료보험증을 제시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 맞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가장 입장료를 적게 내는 일에 자, 신분증명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럼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젊은 성인 부부와 3급 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면 3급 장애인을 한번 보세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입장요금의 그 표 맨 아래 장애인은 1, 3급 1, 본인과 보호자 1인 동반 할인입니다. 그러면 원래 본인은 네, 동반 할인이니까 자, 6,000원이죠. 그리고 보호자 1명 역시 6,000원으로 할인받고요. 그 다음에 부부 중에 1명 그 동반하는 다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7,500원을 받겠죠? 자, 그러면 19,500원.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68세 할아버지. 자, 68세 할아버지는 자,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7세 아버지. 네, 성인은 네, 7,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6살 아이. 자, 6살 아이. 그죠? 얘는 그 유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어린이의 경우에 36개월 미만만 무료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네, 18,500원이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중년의 어머니. 자, 어머니는 일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어린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네, 18,500원. 4번 보시면 국가유공자 2명. 자, 그러면 각각 할인받은 그리고 고등학생 청소년이니까 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네, 4번이 가장 입장료를 적게 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부터는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문이 주어지면은 그 지문에 대해서 정확한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용일치를 찾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자, 땡땡일보가 나왔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대화의 흐름상 가로 안에 들어간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신문기사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대화 내용만 가지고 사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신문기사를 보지 않고 이 아이들의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소연이가 신기하다. 치매가 예술을 탄생시킨 하나의 촉매가 된 거네 다름없네. 자, 뭔진 모르지만 치매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어요. 자, 희선이 그러게 언어장애를 꼭 불행으로만 단정 지을 수도 없겠어. 안 그래? 그랬더니 얘도 네,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같은 그러게 했으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현미가 내 생각은 달라 하고 가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연이와 희선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1번에 전두, 축두 치매를 앓는 환자들에게 예술적 재능이 발견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어. 이거는 이런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끌어주자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얘기 들어갈 수 없어요. 자, 2번 보시면 전두, 축두 치매를 앓는 사람 모두가 그런 잠재적 재능이 있는 건 아닐 거야. 난 평범하게 살지언정 그런 질병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모두 그런 건 아닐 거야. 자, 부정적인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지금 확률이 높아요. 3번에 저런 재능이 발굴되고 난 후 치매 증상이 완화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는 걸 재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오히려 증상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입장인 거고요. 4번에 치매뿐 아니라 다른 장애가 있음에도 저런 예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야. 이거 역시 네, 치매나 장애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술적 발전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2번만 혼자 부정적으로 얘기한 현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볼게요.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피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피가 지원받을 수 없는 걸 봤더니 길랭바레증후군 만 18세고요. 지체장애 1급 가지고 있고요. 지원 내역은 호흡기 보조기 대여료고요. 자, 특이사항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특이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지원사업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저 생계비와 최고 재산액이 300% 미만인 경우 자, 4인 가구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게 나와 있죠. 비교해 봤더니 특이 사항에는 내 가입 확인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원받을 수 없는 걸 한번 봤더니 1번에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원 내역에서 그 두꺼운 색칠돼 있는 부분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원 조건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죠. 이 마지막에 있는 재산조사 기준에 얘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보장구 구입비. 자, 얘는요. 길랭바레증후군이에요. 보장비 구입비 그 항목을 가서 보시면은 그 지원 대상에 길랭바레증후군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 아래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구입비 및 간병비를 지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얘는 정확히 해당이 되네요. 대여료를 받으니까. 자, 3번 봤더니 기침유발 대여료입니다. 자, 기침유발기. 자, 기침유발기 봤더니 네 번째 항목에 있어요. 호흡기 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근데 이 위에는 처방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의 간병비는요. 자, 얘가 지체장애 1급이에요. 간병비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도 만족하고 지체장애 1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위 지원 내역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1번 뮤코다 다항증 환자의 경우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매월 6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뮤코다 다항증 이야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호흡보조기잖아요. 그럼 호흡보조기 항목에서 자, 세 번째 항목에서 여기에 뮤코다 다항증 확인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뮤코다 다항증은요. 보장구 구입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뭐라 그랬죠?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 외에 추가되는 3개의 질병이 플러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네, 가능한 거죠.
소득 및 재산 등의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신 백질 디스트로피 환자는 소모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매월 10만 원 이내에 선에서 기본 소모품을 그리고 3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신 백질 디스트로피 환자요. 자, 그게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것도 보장구 구입비부터 들어갔네요. 그리고 얘는 소모품 수령서를 제출할 경우에 기본 소모품, 간병비. 자, 기본 소모품, 간병비 여기는 기본 소모품에는 해당이 되죠. 보장구 구입비. 그 다음에 간병비도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지원 대상에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외에 추가가 된 게 이만큼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네요. 자, 3번 보시면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을 만족한다면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투석 환자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료액 및 자동 복막 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만성 신부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성 신부전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만성 신부전. 자, 찾아볼까요? 네, 이 첫 번째 있네요. 그죠? 만성 신부전 요양비. 그죠?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요. 투석 중인 환자로 신체장애 2급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얘를 봤더니요. 그 지원 범위가요. 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료 및 자동 복막 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자, 여기가 틀렸죠? 요양기관 이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금액을 지원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3번은 보기에서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지 않았네요. 자, 4번도 확인해 볼게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34종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조건을 만족할 시 이렇게 해당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맨 처음에 부담금 이야기를 할 때 134종 질환자가 지원 대상이고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질환과 이런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첫 번째 지원 내역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청 방법도 위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거를 만족을 하네요. 이거는 뭐 잘못 쓰인 글자니까 집중력 있게 모든 항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목차,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뭐 성명, 인, 날이 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세계약서, 임대인용, 임차인용, 사무소, 보관용. 그죠? 틀린 거 없죠? 부동산 표시에 소재지가 처음에 잘못 나왔네요. 소재는 있을 재자, 그죠? I자를 쓰는 거죠. 구조, 용도, 면적. 자,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평이죠. 전세보증금, 금가, 몇 원, 정 이렇게 돼 있고요.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2조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의 줄임이라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축약이 된 키로함, 지불 키로함 이렇게 바뀌셔야 되고요. 자,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0몇 년 몇 주까지 지불하며 잔금은 원정은 뭐 이렇게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자, 틀린 거 없고요. 자, 3조의 위 부동산 명도는 자, 2000몇 월 며칠까지 함. 4조는 임대차 기간은 자, 이렇게 몇 일로부터 몇 개월로 함. 5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절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일절과 일체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일절은 나 일절 하지 않았어 라는 부정의 표현에 쓰이는 거고요. 모든 걸 부담해야 한다 라고 쓸 때는 일체를 사용하는 게 맞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일체가 되겠네요. 자, 6조에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 수집에 따른 법령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틀린 거.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 7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5개까지 나왔고요.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에 의하여 계약 당시 쌍방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함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계약 조건을 확실히라고 나왔죠. 자, 6번째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한 통씩 보관한다. 그 다음에 뭐 몇 월며칠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임차인도 똑같고요. 중개업자의 자 허가 호가 나와야 되는데 허가 번흐로 나와 있죠. 그래서 7개구나. 자, 이거 그냥 빠르게 읽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읽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공부할 부분은 여기서 끝마쳤고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들이 글 빨리 읽는 능력과 어떻게 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훈련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다른 선생님이랑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